절집 기행 경주 기림사 편입니다. 탄전호흡으로부터 해방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독 공부 장소를 가지고 시달렸습니다. 젊은 시절 고시 공부할 때요. 마치 제 몸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분위기를 좋아했고요. 자신을 조용한 정적 속에 침잠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요. 혼자 조용히 자연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달래주지 않으면요, 변덕을 부립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 그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그렇게 가져도요, 어느 장소를 간들 누가 저를 이렇게 반겨줄 것입니까? 그리고 제 마음에 맞는 장소가 이 세상에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같이 묻혀가지고 잡담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놀기도 같이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데 그런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고생을 사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어느 한 매듭이 바로 경주 기림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연이 또 한 스님이 있는데요, 그 스님을 처음 봤던 때가 1991년 경주 기림사였습니다. 그 절을 가게 된 계기는 단전호흡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곡선도를 가르쳐 주던 사람이 스님이 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어느 날 큰맘 먹고 경주까지, 서울에서 경주까지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5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그 스님을 처음 본 때가요, 원래는 스님이 아니었죠.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청학동 사람처럼 댕긴머리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저희 하숙집 앞을 그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숙집에서 하숙하는 고시생들끼리 밥 먹다가 그 사람이 당연히 화제에 오르곤 했습니다. 과연 뭘 하는 사람인지 호기심이 발동됐죠. 궁금했죠. 그런데 그런 의문이 얼마 안 되어 풀렸습니다. 그는 단전호흡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단전호흡 이런 거는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더군다나 곡선도였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83년에 대학교 입학했으니까 사회 환경이, 저는 4년 내내 데모만 하는 거 보다가 졸업했어요. 그러니 뭐 데모다 뭐다 해가지고 사회 환경이 다들 이목이 다 외부로 집중되고 정치로 집중되고 뭐 그렇게 됐죠. 내면적인 그런 것에 무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386들이 지금 586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행태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이라든지 단전호흡 이런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거죠. 당연히 정치, 뭐 혁명,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에 관심이.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단전호흡 이런 내면적인 거에 관심을 끌렸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다가 직접 그 도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 불과 300m도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숙집 후배도 같이 다녔습니다.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하숙집에서 거의 날마다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급을 했고요. 허리에 차는 띠의 색깔도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차 시험 볼 때까지만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온 후에 다시 학교로 가봤을 때 그 도장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대로 이사하고 없앴습니다. 그 자리가 없었죠.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이 경주 기림사에 앉아 있는 것을 TV에서 우연히 보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암자를 가보니까요, 곡선도 단전업을 하다가 출가한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수행을 하자라는 의기투합이죠. 그는 출가해서도 그런데 연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단전업에만 집착했고요. 다른 제가 만났던 그 스님은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벙어리였어요. 말을 못하고 자꾸 손짓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사람은 덩치가 컸어요. 다들 그 키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티베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벗어나서 티베트에 가서 달라이라마 밑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쪽 승복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 기림사 암자는요, 방 3칸에 벽 하나가 있는 요사체와 찌그러진 법당 하나였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보리수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요. 제가 갔던 그 극선도 하는 스님하고 같은 방을 썼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단전업을 예정된 기간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단전업을 했죠. 저는 그런 게 참 몸에 맞았습니다. 앉아있으라면 잘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흑마늘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장작불에 육종 마늘을 일정 시간 구웁니다. 그러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눌러보면 딱 느끼죠. 그러면 그때 꺼내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유행했던 인삼죽염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너무 일품이었어요.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맛있었죠. 그런데 그 스님은 처음 먹는 사람은 조금씩만 먹어야 된다, 속이 다린다고, 마늘을 먹으면. 그래서 저한테 몇 종만 주곤 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다 마늘이 건강식품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자극에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의 기운은 불끈불끈 올라올 수 있지만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마늘을 그렇게 먹고 단전업 할 때는 별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경주 시내에 이제 나가보니까 버스 타고 나갔는데 차창 밖으로 아가씨 한 명이 보였는데 그 아가씨 모습에 아무리 인연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가슴이 쿵쿵 뛴 겁니다. 아하, 이래서 절집에서 오신채를 먹지 말라고 했구나. 감각을 자극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주 기림사 갔던 경험이고요. 그 뒤로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번 갔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곧 30살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20대 청춘이 속절없이 가는구나 라는 초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죠. 그게 9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29에서 30 넘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것도 성취한 것 없이 죽으라고 시험 공부만 했는데 그게 30대로 넘어간다니까 너무 참 허망하고 허탈하죠. 뭐 해놓은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참 제 인생에서 너무 비극이었다. 마음이 심란하고 착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른 망상이 있었습니다. 이 뇌라는 거는, 이 망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피어요. 자기가 탈출구를 찾아가지고. 그 망상이 뭐냐면, 아, 영원한 것을 하고 싶다. 떨어지면 헛된 노력으로 끝나는 고시 같은 유한한 것 말고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영원한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런 욕구가, 의욕이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제가 법대를 안 갔더라면 차라리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어쨌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참 후회가 많이 들었어요. 법대를 괜히 갔구나. 적성에도 안 맞나. 제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고시같이 유한한 것 말고요. 그런 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 품은 씨앗이 점점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강한 군속감을 느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 고시 공부를 해야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탈을 꿈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답답할 때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탈출구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 당시 나의 탈출구는 기림사에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단순했습니다. 왜? 생활이 단순했기 때문에 단조롭고 이성보다 감성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빛이 들어오는 쪽을 향해 간 게 단전호흡이었습니다. 사람이 생활이 단조롭고 단순하다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감성으로 흐르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런데 마침 그 스님은 없고 그 벙어리 스님만 있었습니다. 절이라는 게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편안한 곳인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렁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기껏 서울에서 경주까지 내려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발 붙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그날로 미련 없이 다시 발길을 돌려 이제 서울로 다시 그 즉시 발길을 돌려서 서울로 가려고 이제 했습니다.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머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경주까지 오려면 7시간 이상이 걸렸고요. 또 거기서 간포 가는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경주에서 간포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림사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나 도보로 걸어와야 되는데 택시를 타야 했죠. 당시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도보로도 그냥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감안하면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면 빨리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래야 밤중이라도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벙어리 스님이 헛걸음을 한 채 그냥 나가는 저를 안쓰럽게 봤는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밖에 나갈 일 있다 하면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벙어리니까요. 그러면서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 암자에서 큰절 종무소까지 같이 걸어 나왔는데요. 그분이 손짓으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무소 안에 들어가더니요, 하얀 봉투를 가지고 나와요. 그 봉투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여비하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저는 생전 누구한테 뭐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다못해 부모님한테도. 그때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또 주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달 하숙비가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그 봉투에 5만 원인가를 넣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님한테도 큰 돈이었죠. 처음에는 마음은 고맙다고 하면서 받을 수 없어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끝끝내 말없이 받으라는 손짓만 계속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써주는 게 너무 고와 보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남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베풀면서 사는구나. 그게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기억이 나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세상살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벙어리 스님은 마침 절에 들어왔던 택시를 잡더니 돌려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태우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같이 가자고 손짓을 또 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그에게 저의 고민을 물어봤습니다. 당시 저는 단전호흡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단전호흡 수련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게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망상을 펴봤습니다. 고시는 해봤자 유한한 것이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단전호흡을 아예 그냥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볼까 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에게 당연히 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탈출구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은 식의 생각이 어느 순간 뇌리에 딱 저한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벙어리 스님은 이런 제 고민을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손을 들어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켰어요. 그러더니 다시 단전 쪽에다가, 본인의 단전에다가 두 손을 대고 호흡하는 흉내를 내더니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허공에다가 가입표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 그게 의미가 없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희한하게도 그동안의 제 그 갈등과 고민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해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스님의 딱 세 동작으로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화로 점설이라는 말을 알게 됐습니다. 눈을 화로에다 넣으면 순식간에 녹잖아요. 갈등의 측렁불이 싹둑 잘라지는 그런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는지. 그대로는 단전호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체로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길로 계속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을 잊어먹지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느낌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집착을 합니다. 그 느낌. 그냥 좋은 느낌이어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선방 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헛것이다 생각하고 붙잡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너무 좋아서 그 맛을 다시 보고자 붙잡으려고 하면은 공부와는 영원히 멀어진다고 합니다. 당시 그 벙어리 스님과 헤어지는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간포 가는 쪽으로 가야 했고 저는 경주 가는 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로가 반대 방향이죠. 경주 가는 버스가 마침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인사를 하고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님을 내다봤습니다. 그는 상점 앞 평상에다가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좌선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벙어리 스님이요, 나중에 알았는데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3년 무건정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제가 벙어리 스님으로 알 수밖에, 어쩐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내뿜는 아우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경계가 낮다 보니까 그거를 잘 캐치를 못했던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